삶의 장소, 시장. 이번 차시에서는 조선 후기 상업의 발달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시장에 담긴 한국의 전통 문화와 현대인의 삶에 대한 의미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차시는 삶의 장소, 시장입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도시나 가게 되면 빠지지 않고 들르는 곳이 시장이고, 사는 데 있어서 없어서는 또 안 되는 필수품을 조달해야 되는 곳이 시장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시장은 어떤 게 있는지, 어디서부터 출발했는지, 외국인들은 어떤 시장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의 시장에 대해서 세밀하고 좀 더 많은 그런 이제 정보를 알고 싶은 분들은 서울 경제의 성장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나오는 조선시대 시전에 대해서 미리 공부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시전은 지금 말하는 시장과 큰 차이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 전 사전 질문입니다. 다음 문장을 보고 O, X 중 하나를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국가가 관리하는 상점이 따로 있었다. 정답은 O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시전이라 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상점이 있었습니다. 조선시대는요, 시기에 따라서 시장의 발전 형태나 모습이 매우 달랐는데요. 조선 전기에는 시전을 중심으로 상업활동이 전개가 되었습니다. 시전 같은 경우에는 조선의 세 번째 임금이죠. 태종부터 성종에 이르는 시기에 시전이 있어야 될 구역을 확대하고 시전, 다시 말하면 시전의 점포수를 증가시키는 작업들이 꾸준히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시전에 있는 우리가 행랑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점포를 보게 되면, 샵을 보게 되면 이렇게 구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갤러리처럼 이렇게 쭉 점포가 있는 것처럼 그런 걸 행랑이라고 했나 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1412년에 약 1200칸 정도여서 조금씩 점차 이렇게 늘려갔습니다. 조선 전기에 시전에서 일하는 상인들은 얼마나 되었을까? 구체적인 것이 연도별로 나오진 않습니다만 최소 3,000명은 넘지 않았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성종 때까지 이렇게 시전 수가 증가가 됐는데, 세조 때 1460년대 가게 되면 이런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재부, 경제력, 재산 이런 거죠. 절반이 상인의 수중에 들어가 있다. 상인의 손에 들어가 있다. 그만큼 상업이 발달했다는 건데요. 하지만 조선시대 전기의 초반부의 상업은, 시장은 일반 자유로운 개인의 그런 상점이 아니라 국가가 주도하고 관리하는 시전 중심이었다는데 특징이 있다라고 하겠습니다. 특히 시전에서 시전을 운영하는 상인들이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되는데요. 시전 상인이 경제력을 굉장히 많이 확대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특정 상품에 대해서 독점권을 부여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특정 상품은 이 시점만 판다라고 독점의 권리 줬기 때문에 시전들은 그러한 특혜에 대응해서 국가에 대해서 또 일정 부분 또 의무를 지어야 되는 부분이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이 시전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육의전이라고 해서 면포, 면직물, 비단, 종이 이런 거를 파는 6가지 종의 유기전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이 시전의 상인들은 도중이라고 해서 조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서양의 개념으로 보게 되면 길드,
마땅 유사한 그런 조직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조합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권리를 유지하는데 그걸 상당히 활용했다 볼 수가 있고요. 특히나 또 이 시전 상인들이 성장하게 된 또 하나는 뭐냐면 공물이라는 건 각 지역에서 중앙에 있는 왕실이나 관청에 바쳐야만 되는 특사물을 말하는데요. 이런 특사물을 대신해서 납부하는 대납, 또 방납이라는 것은 공납을 대신해서 내주면서 여러 가지 중간 이득, 마진을 남겨서 이 공물의 진상을 자신들이 독점하면서 막대한 그런 상업 자산을 형성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500년대 중반에 가게 되면 도성, 서울이죠. 시정은 시장에 있는 거리란 뜻이죠. 상인들이 모두 방납에 종사하고 있다. 매우 과장된 표현이긴 하지만 그만큼 시전 상인들이 독점권을 가지고 또는 공물을 대신 내면서 막대한 이윤을 긁어모으고 있었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시전 상인들은 중국과 일본과 대외무역, 해외무역도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특히나 사상도고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존재도 출연하게 되는데요. 이 사상도고는 이제 국가나 관청의 지원 없이 스스로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독점적으로 상업 활동을 벌였던 상인들을 사상도고라고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선 전기의 상업, 시장, 시전이 국가 중심으로 운영이 되었다면 조선 후기에 가게 되면 민간 상업이 서서히 발달하게 되는데요. 그 대표적인 사례로 들 수 있는 것이 사상들이 많이 등장하고, 사상은 개인 상점들이죠. 개인 상인들, 사적인 국가의 통제 하에 있지 않은 사람들이 난전, 점포를 어지럽게 여기저기 연다 그래서 시전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어지럽다, 어지러운 시전, 난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난전 활동이 17세기 후반 이후로 매우 본격화됩니다. 그럼 난전 활동이 왜 이렇게 많아지게 되었느냐? 개인 상업이 왜 이렇게 발달하였을까? 그거는 시장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권적인 권리를 누렸던 시전 상업, 시전만으로 이제 서울의 경제, 그 다음에 서울의 유통, 이것이 너무 이제 커졌기 때문에 시전으로는 불가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그 난전은 또 누가 많이 했느냐? 어느 정도 상행위를 하려면, 장사를 하려면 자본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재상가, 높은 벼슬을 하는 관리들의 하인이나 궁방, 왕실과 왕실의 가족과 관련 있는 그런 곳에 소속된 노비, 이런 사람들이 또 난전을 하기도 했지만 나중에 가게 되면 일반민들도 이제 너도 나도 소규모의 점포인 난전을 꾸려나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전수는 참고로 이렇게 17세기 초반하고 18세기 차이가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렇게 민간 상업을 발전하고 난전이 많아지니까 앞에서 시전 상인들은 특별한 독점권을 가지고 있었죠. 민간 상업의 그런 물꼬를 더 이상 막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시전 상인들이 금난전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난전, 똑같은 종류의 상품을 일정한 구역 내에서는 팔 수 없다는 권리를 국가로부터 보장받았었는데, 이것이 민간 상업을 저해하고 시장의 발달을 방해하는 요소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시대의 물결을 거슬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유기전을 비롯한 시전이 난전을 금지시킬 수 있었는데, 이제 유기전만 빼고 나머지 일반 시전은 금난전권을 가질 수 없게 한 그런 신해 통공이라는 것이 1791년에 나오게 되면서 그동안 조선 전기 이래로 시전 상인들이 누렸던 전매특권, 특별한 권리,
독점권이 이제 폐지되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로 한양의 3대 시장은 칠패, 종로, 이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은요, 1921년에 서울의 3대 시장 할 때 종로라고 했는데 지금의 종로입니다. 그때의 샷, 점퍼의 사진인데요. 아래쪽 컬러풀한 사진은 2021년이니까 얼마나 많이 차이가 나는지 눈으로 시각적으로 확연하게 보실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조선시대의 시장 말고 외국인들도 알고 있는 한국의 시장, 그 시장은 출발이 어디서부터일까라고 할 때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되는 것이 남대문 시장입니다. 남대문 시장은 언제 개장 열었느냐? 예전에 선해청이라는 관청이 있었는데요. 그 창고 앞에 새벽에 열리는 시장, 조시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후로 도로를 넓히고 정비하고 나서 선해청의 창고 안에 시장을 만들어서 창내장이라고 조금 용어가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긴 어렵죠. 창고 안에 있는 시장이다. 그래서 창내장이라는 명칭이었는데요. 이게 남대문 시장의 출발점이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한국 최초의 도시에 있는 상설, 매일매일 열리는 모든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건을 파는 시장이고 도시 재래시장의 원조에 해당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도에 보이는 지금 숭례문 남대문이고요. 네모 안에 있는 건 현재의 남대문이고 그 남대문 밑에 선해청 창내장 가로 열고 남대문 시장 이렇게 되어 있죠. 일제시대의 남대문 시장 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을 겪게 되는데요. 1931년에는 조선 총독부 일본이 식민지인 조선을 통치하기 위해서 두었던 관청이죠. 헐값으로 친일파 쪽에 이제 넘겨주게 되면서 건물 사용료도 과대하게 올라가죠. 그래서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를 타개하기 위해서 남대문 시장 상인들이 연합회를 구성해서 남대문 시장을 지키자 이렇게 되었는데요. 굉장히 많은 물건들이 도매와 소매 형태로 됐고요. 1936년에 조선일보의 기사에 따르면 약 200 몇십 개의 상점이 있는데 매우 다양한 그런 상점들이었다. 보이시죠? 해방 이후의 남대문 시장도 조금 변화의 모습이 있는데요. 1945년에 해방된 이후로 물자가 부족해지면서 또 다른 이제 한국의 많은 이제 이런 유통 경제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 이 남대문 시장에 월남한 사람들 38선을 넘어왔다 그래서 38 따라지라고 했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장사를 했기 때문에 아바이 시장 그리고 한국전쟁 이후에 미군 쪽에서 들어온 물자나 밀수품을 판매하는 도깨비 시장도 이제 남대문 시장의 중요한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대문 시장은 쭉 발전과 이제 현재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요. 60년대, 70년대 인구가 늘어나고 하게 되면서 시장의 상거래가 급증하면서 특히나 남대문 시장은 80년대 중반 이후로 최고의 의류 시장으로 발돋움합니다. 86년도 아시안게임, 88년도 서울올림픽이 있으면서 호황을 누려서 하루에 6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찾을 정도인데 이제 90년대 이후로 대형마트 생겨나고 인터넷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거 그리고 재래시장의 문제점 편의시설이 없죠. 그래서 굉장히 이 침체를 면치 못하지만 지금은 또 외국 관광객에게 인기가 있는 그런 이제 걸로 새롭게 변화를 시도 중이다라고 합니다. 숭례문 남대문이고요. 네. 그 다음에 조선 후기 동대문 부근에 배옥의 이현시장으로 있었는데 지금 동대문 운동장 부근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이제 여기가 세계적인 패션 시장으로 유명합니다.
옷을 주문하고 만들고 판매까지 하는 시장이고요. 그 다음에 광장시장은요, 조선 상인들의 민족 자본으로 설립한 것으로 유명한 것인데 원래 이름은 동대문이었다가 광장시장으로 바뀐 건데요. 현재는 먹자 골목으로 유명해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조선시대 상업은 처음에는 국가가 주도하는 시전 형태에서 후기에는 개인 상인, 사상들이 많이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시장이 이렇게 도심 속에도 역사가 여러 단계의 역사의 무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있는 재래시장은 이렇게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루면서 또 다음 단계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